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 충돌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여야 211명, 국회 의석수의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시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법률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 대표들이 찬성해서 가결시킨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위헌 소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가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정할 문제이며 국회의 입법권은 삼권 분립 정신의 기초에서 보장되는 게 당연합니다. 행정부 수반에게 국가 권력의 모태이자 기반인 주권자들의 뜻까지 거스를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의결할 수 있고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여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당론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화법은 여전합니다. 김 대표는 올 초 개헌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하루 만에 청와대 뜻에 따라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메르스, 중동호흡기 장애군, 증후군,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 당청 간의 갈등, 지난 주말 역시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날씨는 지난 5월 달에 기상청 설립 이후 최초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기록적인 더위 이후 주말에 비가 한 차례 내리긴 했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할 만큼 뜨겁습니다. 왜 날씨까지 이렇게 이상한지. 메르스에 또 폭염 이러니까 평소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셨거나 노약자, 어린이들 좀 각별히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못 받아들이겠다. 아침에 대못을 쾅쾅 박았죠.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직접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은 대수비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대수비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 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강하게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만 들으면은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금 애매한 대목도 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따지자면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이 보조를 좀 맞춰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 대목만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김무성 대표는 또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 감각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 여부이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학자들의 의견 등등을 종합해가지고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강하게 기존의 입장을 못 받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긴 있겠죠. 아무튼 예. 그렇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서 일단 김무성 대표가 아주 전적으로 박 대통령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이 좀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뒷맛을 조금 남기는 예. 복선을 깔고 있는 말로 해석될 여지도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한 말인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하기 전에 예. 위헌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여야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합의 처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보면은 조금 갈짓자 행보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퇴로를 열어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는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청와대와 분명한 대립점을 찾아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꿈을 위해서 뭐 독립선언 또는 무언가 다른 길을 가는 첫 발자국을 이번 건으로 택했느냐. 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발언은 기자들한테도 조금 논란거리였어요. 이따가 아마 뭐 정가 브리핑에서도 이걸 정가 산책이요. 정가 산책에서도 이걸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개헌 때도 뭐 세게 개헌 논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러더니 청와대에서 그거 뭔 소리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꼬리를 딱 내리고 이거 잘못했다고 예. 한번 그런 적이 있긴 그때 있는데 꼬리를 내린 것 정도로 완전히 내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번에는요. 예. 예. 그 뭐 균형감 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논의할 거다. 근데 이게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이건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또 일일이 보내가지고 예. 걱정 말라는 식으로 그랬죠. 또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헌법학자들을 부를지 앞으로 균형감 있는 헌법학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 그분들한테 섭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초치 헌법학자들 명단 잘 좀 챙겨놓으십시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오늘 청와대 발언을 국회와의 전쟁 선포다 이렇게 규정했죠. 예,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 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김 수석 대변인은 또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3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정 3권 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3권 분립을 해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주요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제가 오프닝 원고를 쓰면서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 보질 못했거든요. 예. 오늘 좀 오전과 점심 이 무렵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냥 청와대 대통령의 발언 뉴스만 짧게 접하고 막 써서 보냈는데 예. 지금 뉴스 브리핑 때 읽어보니까 마치 김 대변인의 논평 원고를 가지고 오프닝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서 이심전심이었네요. 이거 참 이거 또 앵커가 또 특정 당의 대변인과 이심전심이라고 그래도 이거 문제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결백을 증명해야 되나 이거 정말. 자, 메르스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중동 호흡기 증후군.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서 현재 자택이나 또는 의료기관 특수한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 700명 거의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불과 며칠 전 지난주 목요일 정도 뉴스 브리핑에 전할 때도 뭐 13명 어떻게 그랬는데 그렇죠. 주말을 지내면서 어떻게 700명으로 한 40, 50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부랴부랴 50배 정도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조치를 좀 미리 했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건복지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1일 상황 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이 권준욱 메르스 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현재 격리 대상자 682명 중에 메르스 첫 환자인 A씨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이 비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1명이라면서 전체 격리 대상자에는 2차 감염 우려자와 3차 감염 우려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권 국장은요, 오늘 3명의 환자가 추가돼 격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현재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추어 놨으며 이를 늘려갈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며 네. 어제 유선상으로 4분이 시설 격리에 동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설 격리라는 것은 집에서 어느 특수한 시설을 갖춘 그렇죠. 의료기관으로 모셔와서 예. 강제 격리죠, 실은. 그렇습니다. 강제 입원시키는 거에 동의했다 이 예. 얘기죠. 네. 권 국장은 현재 격리된 682명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해 시설 격리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전체 35%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200명이 조금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 어허. 아울러서 권 국장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라면서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해외 출국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700명 가까이가 현재 자택과 의료시설에 격리돼 있다. 예, 자택에 계신 분들도
밖으로 외출을 삼가하거나 뭐 지금 이런 일정 부분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 급증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른바 초동 대응 어느 신문에서는 뭐 메르스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러던데. 중앙일보였죠. 아, 예. 그래요? 이 정부는 골든 타임, 골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예. 세월호 때도 뭐 전혀 골든이 아니더니. 장관이 뒤늦게 사과해봐야 뭐겠습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진작 이렇게 했다면. 네, 예. 그렇죠.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나 과연 하고나 있었는지 예. 전염 경로 조금 이따가 메르스 Q&A를 별도 항목으로 해서 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전염 경로, 그다음에 전파력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외신 번역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동을 빼고는 중동보다도 더 어쩔지 모르겠는데 단연 1위라면서요 지금 예. 메르스. 자, 이게 심지어 좀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을 찾아간 환자에게 네. 그 메르스로 의심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 열, 어허. 예, 몇 도 이상 돼야 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조금 미달된다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아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면 예. 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는 게 예. 안전이나 이런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예, 일테면 38도라고 치고 예. 0.2도가 부족하다. 그럼 당신은 괜찮아 하고 가라는 이 전형적인 얘기.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이죠. 이게 지금 쇠고기 한 근 이퀄 600g. 그럼 599g이면 한 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나저나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아까 지금 격리돼 있는 분들이 한 700분 가까이 되고 예. 확진 환자가 오늘까지 3명이 더 늘어서 전체 18명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집계되고 있죠. 뭐 이것도 사실상 오전까지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모두 첫 감염자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복지부의 말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2차 감염자고요. 다행히 3차 감염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명은 모두 보건당국의 첫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 비의료기관에 대해서 다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감염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보건당국은 이 3명 가운데 P씨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초 환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또 Q씨와 R씨 새로 추가된 3명 가운데 다른 2명이요. 네. 이 2명은 지난달 15일부터 16일 사이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네. 이로써 이 B 병원에서 최초 환자 A씨와 밀접 접촉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환자 18명 중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한편, 예. 네. 이 한편 전북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알려졌고요. 네. 강원도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도 검사를 해봤더니 일단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금 우리가 A씨라고 이니셜로 부르고 있는 그 예. 슈퍼 전파자인 거죠. 슈퍼 전파자라는 규정은 조금 애매할 없는데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만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용어인데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예, 제법 이분으로부터 있더라고요. 확진 환자 18명 중 이 A씨로부터 15명이 직접 전염된 것으로 확인이 그렇습니다. 됐고 예. 그럼 나머지 3명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 최초 환자인 A씨의 관리에 일단 실패한 건 확실하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자택 격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예. 얘기죠. 평택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평택 한 초등학교에서 어느 여학생이 고열 증상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택 격리 조치했답니다. 이 학생의 메르스 확진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요, 메르스 최초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네. 평택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체험학습 등 단체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네. 번역하는데 여기에 왜 중동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네, 이게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 뒤에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중동이라는 명칭이 병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2년이면 3년 전인데 예. 작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메르스 이런 얘기는 국내 환자는 물론 없었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외신에서도 이런 환자를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별로 접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서 예. 뭐 일부 의사나 감염학자 이런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예.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증상과 잠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앞뒤로 좀 더 짧게 길게 줄이고 느려보자면은 한 이틀에서 2주 정도. 아하. 이 정도 레인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 정도 지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며 이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사스 기억하시기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 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신부전증이요? 예. 그러니까 콩팥에 좀 문제를 그렇습니다. 일으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특징이죠. 예. 콩팥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예. 배뇨, 배변 등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는 것. 예. 그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기침하고 폐나 뭐 이쪽에만 이게 아니고 콩팥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예. 점이 사스와 결정적으로 다르군요. 네. 자, 문제가 되는 전염 경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염 경로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까지 전염이 되면서 공기를 통한 전염, 이걸 좀 의심하는 그렇죠.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의료계는 아직 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전염이 된다, 이런 설명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피부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접촉, 음흠. 침 같은 분비물에 의한 어느 접촉,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예, 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다수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된다는 거, 이것도 과장된 얘기라는 게 일단 당국 및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답답증은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죠. 예, 불안감도 그렇고 궁금증은 여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전염이 된다, 이 예. 얘기인데, 그럼 같은 공간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때를 같은 공간으로 치느냐? 일테면 뭐 한 40평 아파트라고 치고 각자 어느 방에 같이 있는 정도를 같은 공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예. 같은 그 아파트 안에 실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봐야 하느냐, 이것이 있을 거고, 밀접한 접촉이라 하면 또 어느 정도의 접촉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악수 같은 걸로 전염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의료계의 아직 그렇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대충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악수보다 더 밀접한 접촉은 뭐냐? 그런데 이 최초 환자인 A씨를 진료했던 의사도 환자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의사와 환자의 그 진료 행위를 보자면 뭐 30cm 정도 거리, 예. 뭐 4, 50c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환자로부터 증상을 얘기 듣고 뭐 청진기나 뭐 기타 기구 등을 이용해서 코나 호흡기 계통이니까 예. 코나 입, 뭐 귀, 이비인후 계통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신체 일부를 당연히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의 접촉이면 밀접한 건지, 그럼 아니면 타액, 그러니까 신체 길이에 훨씬 긴밀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지, 이거 참 하다못해 애매해요. 말하면서 침 튀는 경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때 사스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사스 환자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비말이라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뭐, 발음을 좀 강하게 하면 이렇게 입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 뭐가 튄다 그러나? 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강 하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 있으면 뭐 좀 튀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내 몸에 닿았을 때 나도 바로 사스에 옮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막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 논란이 해결되는데 한참 걸렸는데 사스는 그거는 아니다. 예. 즉 비말에 의한 날아다니는 타액의 일부인 포말 이런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던 당시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 역시도 명확한 경로는 아직은 모른다. 이게 뭐 그러지 않으려고 안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가능하다면 이런 거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건지 이런 거부터 좀 일단 최대한 파악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러게요. 좀 이거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사우디 등 중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외국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면 WHO 같은 데서는 뭔가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예. 이런 중요한 정보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축적해서 공인된 어떤 사항을 각국에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조치가 아마 하고는 있을 텐데 예. 좀 답답합니다. 사실 듣고 나도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이 수준이라는 거. 네. 저희가 또 막연한 추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근거 없는 불안감을 유포 내지는 확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같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근데 이건 사실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그 치사율 역시 한때 논란거리였고 공포의 예.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치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메르스는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후 올해 5월까지 24개국에서 1,154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47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 40%라고 알려진 것의 근거입니다. 네. 중동에서는요.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고 치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전파력이 높고 사망자는 아직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염병은요. 치사율하고 전파력이 반비례한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죠. 네. 예. 이 치사율하고 전파력이 반비례한다는 거.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염의학 분야가 따로 있죠. 예. 김우주 교수인가 고대의대병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분도 사스 때 기자들 전화 때문에 아주 뭐 하루 종일 뭐 50통을 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 기억이 나는데 중동에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40%에 육박하는 건 맞는데 전 세계적인 데이터. 예. 올 5월까지 24개국.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전 세계적 글로벌 통계니까 예.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40%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첫 환자 A씨도 아직 뭐 사망한 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는 전파력은 높은 대신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감염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감염 이후의 치료 단계에서 훨씬 잘 대응했다. 뭐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중동에서 특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중동 지역보다는 우리 의료 기술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좀 그렇죠. 나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 의료진들의 수준은 사실 세계 최상급인 것만은 예. 확실합니다. 또 뭐 의대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도 아주 하드 트레이닝으로 유명하고 예. 또 의사가 되고 나서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 예. 의사 선생님들이 예. 안 그런 분도 한둘은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중동과 우리의 기후나 생태 뭐 식습관 이런 게 좀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정은 가능할 것 같고 자 아무튼 우리는 중동 지역 또는 뭐 외국보다 전파력은 굉장히 높지만 예. 일단 감염 이후에 환자에 대한 관리, 치료 이런 것들은 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망자는 아직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점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주의할 점 뭡니까? 자, 이거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 원인과 치료 방법이 아직 규명이 안 된 질병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이 답에 대해서도 종합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참 뻔합니다. 네. 일단 중동 지역 여행하시는 분들 낙타 등등 아하. 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런 지침만 현재까지는 판에 박은 듯이 전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도대체 왜 생겨나는 그런 질병인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예방법도 안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낙타. 목이 갑자기 잠겨서 미안합니다. 낙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네. 낙타들이 들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낙타가 진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동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동물이 낙타여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모든 동물, 모든 특별하게 관리되지 않는 모든 동물과의 접촉은 당연히 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중동 지역 여행하시는 분들이요. 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이거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 일단 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공기로 인한 전염이 확실한 게 아니라면 예. 긴밀한 접촉이니까 아무래도 접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는 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는 그때 쌌을 때도 아주 많이 강조가 됐고요. 예. 지금 우리 김 PD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원인과 치료법을 아직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 원인을 모르니까 사실 치료법을 그렇죠. 알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예방하는 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른바 증후군이라고 예. 부르는 거죠. 신드롬. 예. 원인과 치료법을 알면, 즉 그 병에 대한 기제가 파악이 되면, 기제, 움직이는 작동 방식, 그게 파악이 되면 당연히 치료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방법도 강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질병, 영어로는 disease라고 분류를 한답니다. WHO에서.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신체 이상은 질병과 질병으로 확정되기 이전 단계인 증후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대표적인 게 에이즈 같은 것도 그 마지막 S가 신드롬. 예.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아직도 에이즈가 왜 생기고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다 밝혀진 건 아니죠. 아마 이제 그게 규명이 되면 에이즈라고 불렀던 것은 다른 질병 이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스도 마찬가지고 사스의 S도 역시 이 신드롬 증후군이고 메르스도 맨 마지막은 S.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뭐 치료 방법이 똑바로 있는 것으로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없습니다. 네. 치료법은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호흡곤란의 경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대증요법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 2개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보고가 있어서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이 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대증요법이라는 거,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 치료법과는 달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을 일컫죠. 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대증요법 도중 자연스럽게 병의 원인이 제거 또는 소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상 메르스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저희도 메르스 Q&A를 지난주 금요일쯤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가 덜 염치 없을 텐데 예. 지금이나마 현대로서 메르스 Q&A 코너를 하나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다른 얘기, 경제 관련 얘기 하나 좀 볼까요? 예.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저축은행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인데 그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해서 사상 최대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은 주로 은행 대출, 소위 시중은행, 네. 예, 그런 은행 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요 고객이죠.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11조 3,093억 원. 네. 작년 말보다 무려 1조 239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 3,381억 원이나 급증한 겁니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됐던 최고 수준 넘어섰습니다. 어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에서 7조 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7월에 9조 원을 넘어섰고요. 같은 해 12월에 10조 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기억하시죠? 저축은행 사태, 특혜 인출, 파문 등등등. 예. 저축은행 여러 개가 문 닫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8조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최근엔 대부업체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점이 대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 떠오릅니다. 그 난무하는 방송 채널들, 예, 지상파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채널에서 무분별하게 저축은행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축은행 관련 CF에서 보시거나 들으신 장면이나 그 CM송 하나 떠올려 보라고 그러시면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예. 그 특히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돈놀이라 그러죠. 그냥 쉽게 고리대금업, 예. 사채 뭐 이런 거 대부업계 예. 여기에 막 장악하더니 뭐 러시안 캐시, 산화머니 예. 이건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고 이미 다 보도가 된 것들이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저축은행들이 흔들흔들하고 뭐 공적 자금으로 메꾸니 몇 개는 파산 처리하고 이러니까 매물로 나온 예. 쓸만한 먹잇감들 그거 주워다가 네 외국계 자본에서 보자면 그냥 예. 마치 줬다시피 해서 예.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대부업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은행업 뱅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정상적인 여수신만 하면 되는데 옛날 대부업체 때 받았던 고율의 금리도 생각이 나고 할 테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자금력이 충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국내 여타 저축은행들 시장도 잠식해가고 어쨌거나 빈민들이나 서민들은 제1금융권 은행에 가면 잘 안 빌려주니까 예. 신용 등급도 안 좋을 거고 그렇죠. 담보로 제공할 것도 마땅치 않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이 돼 있는 경우에 급전이 필요하면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은행은 뭐 기준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1.75%고 콜금리니 시중 그것은 오히려 그보다 조금 낮다고 하는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아마 돈 빌렸으면 2%대 후반에서 3% 뭐 4% 초반 이 정도라면 이런 데는 연 20%가 훨씬 넘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충 아마 29%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참. 이 대부 광고들 보면은 TV 네. 광고들이요. 정말 화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듭니다. 그러게요. 예, 진짜로 급전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독배를 드는 건데 예. 화사하게 광고를 해야지 독배를 먹지 않겠어요? 광고가 대체로 예쁘고 그래요? 화사하죠. 예, 특히 스포츠 좋아하시는 케이블로 스포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그 경기 한 경기 보시는데 그 광고 한 수십 번씩 보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거를 잘 못 봐가지고 네. 케이블 TV를 스포츠 프로그램에 특히 많군요. 프로야구를 잘 안 보니까. 그나저나 이거 참 악순환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돈 못 갚으면 아주 야멸차게 뭐 압류하거나 추심. 그러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우울한 소식인데 예. 우리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예. 말합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와 재산권 보호 부문의 경쟁력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중진국 또는 일부 후진국보다도 낙후돼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포럼 WEF인데 이곳이 141개국, 전 세계 주요국 거의 다죠.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내놓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64위로
2년 전에 62위보다 2계단 밀렸습니다. 네. 투자 관련 법령 수준은 86위로 2년 전에 61위에 비해 크게 밀렸고요. 한국은 금융자산 등 재산권 보호 수준을 묻는 재산권 보호 부문에서도 64위를 기록해서 싱가포르 재산권 부문에서 64위를 기록해서 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들에 한참 뒤처져 있답니다. 예.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르완다, 잠비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재산권 보호 부문의 1위는 핀란드입니다. 이게 제가 근데 경제에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를 근거로 이게 투자하기 좀 안 좋은 환경 아니냐 이러면서 또 시장주의적인 그런 네. 목소리가 또 막 꽂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아닐까. 외국에서 볼 때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나 척도를 사용할 텐데 예. 재산권 보호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기준으로 조사가 되는지 등등. 경제 전문가께서 한번 또 나중에 네, 뭐 다뤄주시면.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아마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예. 세계경제포럼이라 그러면 그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이건 상당히 1차적으로 믿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 등 재산권 보호 수준을 묻는 재산권 보호에서 64위예요. 네. 근데 싱가포르 2위, 홍콩 6위, 일본 11위, 대만 16위. 이런 20위 이내권의 상위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50위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64위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르완다가 28위, 잠비아 44위. 근데 또 이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뭐 너희들은 걸핏하면 아프리카 뭐 해가지고 우리를 안 좋은 거에 대명사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여러모로 봐서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나라가 명확한데 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참 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건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특정 항목에서 현격히 뒤지고 있다. 예. 61위, 60권, 뭐 80권, 82권 이러면 이건 말이 너무나 밸런스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당연히 경제 관료들이 이런 거 은행 문제하고 이런 거 좀 잘 꼼꼼히 짚어야 하는데 꼭 신문에 나오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뭐 별거 아니라는 해명 자료 내거나 뭐 이런 우리의 부채는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고질병을 하도 많이 봐서 말이죠. 네. 오늘 뭐 메르스 정치, 경제 종합적인 월요일이라서 좀 짚어야 할 뉴스가 많았습니다. 김효진 PD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14분 30초 돼갑니다. 청취자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님. 중동에 가라더니 중동에서 왔네. 예, 대통령께서 뭐 젊은이들 국내에서만 막 일자리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중동 같은 데 나가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자라고 중동 순방 후에 귀국해서 그런 말 했죠. 그래서 뭐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빗대가지고 뭐 니가 가라 중동 이런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그랬는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도 아니고 낙타 접촉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렇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낙타, 수송수단이나 이런 걸로 쓰이는 낙타는 진짜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가 아닌 그런 낙타는 중동 가야 보는 거죠. 애청자 기영님, 같은 병실에 있었던 최초 감염자와 옆에 있던 환자는 어떤 수준의 접촉이 있어서 감염된 걸까요? 이거 아직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맛있는 치킨님, 전염병마저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련의 사태들. 또 주한미군 그 탄저균은 얼마나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가. 호주에도 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얘기는 또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듯한 우리는 진정 대단한 배달의 민족인가 봅니다라고 반어법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슬림, 청소년들이여 중동으로 가라. 대단하다. 박통의 저주. 절대 반대로 해야 산다. 그래. 안 바쁜 벌꿀님, 한국은 재난 영화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나라 전체가 재난 블록버스터다. 이 정부 5년 동안을 모아서 영화로 만들면 박스 오피스 200년간 1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시죠? 예. 메르스는 종북이다. 그래서 메르스 이야기만 하면 유언비어라고 처벌한다고 난리를 친다. 소리엘님. 큐브님, 잠시지만 카페에서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전철 안에서 방송 들으며 내려갈게요. 예. 저도 승현이 아빠와 승현이 누나가 전남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서 삼보일배 전국 국토 뭐 종단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오는 것을 목표로 지금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성남을 막 지나쳤습니다. 그럼 이제 성남을 지나면 서울시계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거죠. 분당 수서간 도로 끝이나 내곡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나요? 그 길 이름 전체를. 아무튼 분당하고 서울은 성남하고 서울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성남 구간을 통과하면 이제 서울인데 서울과 성남의 경계로부터 서울까지는 어느 코스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한 25, 6km 정도 되겠죠. 그 길을 세 걸음 걷고 큰절 오체투지 절 한번 하고 다시 세 걸음 다시 절 이렇게 해서 가면은 또 몇 주일이 걸릴 수 있겠죠. 그때 저하고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처음에는 팽목항을 떠날 때는 뭐 416 일주기에 맞춰서 도착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하루 4km 가는 게 힘들더라. 하루 내에 그렇게 해도 4.12km 정도밖에 못 갔다. 그때 또 춥기도 했고요. 그러면 4km면 심리 아닙니까? 근데 보통 성인들 걸음으로 심리 4km 걷는데 한 1시간쯤 걸린다고 평균 잡는 거죠. 삼보일배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4km.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한 25km 잡고 하루에 4km면은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생기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별일이 없으면 6월 초순 6월 10일 뭐 안팎 정도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번 6월 6일 7일이 현충일도 겹친 토요일 7일이 일요일이고요.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때 그분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천안을 지날 때 큐브님 그리고 로우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분들이 가서 식사 대접도 하시고 사진 찍고 또 일부 구간이나마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방송 전에 카페에 들어가서 뭘 차를 하나 마시려고 갔는데 어느 분께서 인사를 하셔서 그러면서 큐브라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글로만 뵙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잠깐 뵀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천안에 사시는데
세월호 관련 그 실종자 가족 중에 한 분이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는데 홍익대 앞에서 그거를 지원 겸 격려,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합정동에 있는 국민TV 사옥에 들러서 사람들도 좀 보고 뭐 차도 마시고 잠시 더위를 식히다가 가시는 그런 길이셨답니다. 아무튼 열성적인 애청과 의미 있는 일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거 굉장히 반가웠고요. 천안에서 정치를 도모하고 있는 저의 지인이 안 그래도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저랑 같이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어딜 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천안에 있는 정한숙, 닉네임은 큐브인데 이런 분을 아느냐라고 물어서 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출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일에 열심히시라고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너무 사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큐브나 정한숙님 사실 잘 몰랐는데 한 곳에 마음을 모으고 세월호 일이건 사회의 부정이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필드에서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게 결국은 이렇게 모이면 표가 나게 돼 있고 사람들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칭송 또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런다. 그래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성원하는 무수한 보이지 않는 무수한 손길들, 무수한 노란 나비들, 촛불들 이런 게 결국 역사를 바꿔나간다. 이 점을 팍팍하고 힘들지만 서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잡이님, 늦은 점심을 먹는데 JTBC를 보게 됐다. 다른 종편보다는 낫다는데 하면서 보는데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서 국민이 몇 마디 추측을 말하니까 이를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고 뭐 이렇게 단속을 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홍콩의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니까 격리를 거부하고 출국한 사람이 잘못이라며 국민의 질병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탓이라고 하는군요. 확진되지도 않는 병을 이유로 회사에서 내린 출장 명령을 불이행하라 하면 나라도 못할 겁니다. 병일 때 아플 불안보다 병이 아닐 때 받을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병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내가 아프게 될 불안보다는 애게게 병도 아닌데 꾀병 낸 거 아니야? 무슨 그냥 간단한 감기 정도인데 뭐 메르스가 어쩐다니까 지레 놀래가지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최종 판정, 아직 그 사람 출국 때는 나기 전이었죠. 병이 아닐 때 받을 불이익이 커서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하니까 간 건데, 그걸 이제 받아들인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뭐 환자가 출국하는 것을 방치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환자가 들어왔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시점을 놓고 보면 그 불분명한 대목이 있죠. 출국 당시에는 확진 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 지점을 명확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 같네요. 병이 아닐 때 받을 불이익에 대한 불안이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뭔가 이상은 하지만 출장 가라니 할 수 없이 간 거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국민의 의식 수준을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지, 네, 참. 물잡이님. 아주 예리한 지적 대단히 감사하게 공유하겠습니다. 꽃을 지켜야 열매를 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셨군요. 이거 역시 함의 담고 있는 뜻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윤 선생님. 딸 아이가 2박 3일 수련회를 가서 제게 휴가가 주어졌네요.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서 좋으시다고 블루벨벳님. 예, 수련회. 이 해방감, 후련함 이런 거 본인을 위해서 잘 쓰시고요. 이런 수련회도 좀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동팔님, 둥이맘님, 공릉동 아줌마 정치이야기, 미니님 등등. 월요일엔 특히 이런 인사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바쁠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직전에 전영관의 책읽기라는 프로가 있는데 지난주에 녹음했는데 그게 오늘 나왔던 모양이네요. 전영관 진행자, 전영관 시인이 저한테 방송 날짜는 미처 안 알려줘가지고 전 못 들었는데
들으실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듣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연결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그 다음에 지금 청문회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시민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광우병 사태 국면 때 헌신적으로 일해온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는 대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점 올려주십시오. 기탄 없이 반영하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쟁점들, 그리고 전관예우, 또 추가적인 새로운 의혹은 없는지 등등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로도 닷새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더 근무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닷새간 더 적을 두고서 급여 명목 또는 퇴직금 쫀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1억 2천만 원가량을 또 받았다는 얘기죠. 네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동안에 황교안 그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네. 고액 수임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던 시점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10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 동의안이 오면서 확인한 결과 그보다 1억 1,7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17억 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태평양으로부터요? 네네. 이 차액이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17억 700만 원입니다. 네. 이 차액이 왜 발생한지를 봤더니 2013년도에 청문회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는 2013년 2월 13일 날 지명을 받았거든요. 황교안 후보자가. 2013년 1월 소득까지만 제출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월 달에도 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소득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18일 동안에 그 급여 2,171만 원, 그리고 상여금 9,662만 7천 원. 네.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1억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급여는 물론 이제 13일까지 그 근무를 한 걸로 보이지만 18일까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상여금 9,662만 원이거든요. 네. 저희가 좀 황교안 후보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월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는 2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상여금을 주는데 상여금 지급달도 아닌 2월 달에 이 지급된 9,600만 원이라는 돈의 성격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거에 대한
사실상의 축하금이거나 예. 혹은 뭐 법무법인이 법무부 장관 이제 지명자에게 네.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보험료 성격의 돈이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태평양 로펌 태평양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태평양에서는 따로 답변은 없고요. 네. 총리실에서 나온 해명은 그게 이제 정상적인 급여와 상여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좀 따져볼게. 네. 2013년 2월 13일 날 지명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 그 뒤로는 법무법인 근무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청문회 준비했겠죠. 그런데 급여 시점은 2013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걸로 돼 있고요. 네. 5일간의 그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643만 3,900원 정도 됩니다. 5일간 네. 급여치고는 굉장히 많죠. 예. 이것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사실상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무법인에서는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네. 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장관으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15억 9천만 원도 알려졌다가. 네. 이제 최종적으로 17억 700만 원, 과거보다 한 1억 1,7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 1억 1,700만 원이 큰 돈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법인의 고위 검찰 출신으로서, 네.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데, 보통 서민들한테는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단 5일간의 그런 근무로, 이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게, 언뜻 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박 의원께서 꼼꼼하게 자료 요청을 하고 받아봤더니, 법무법인 태평양, 그럼 우리나라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제가 알기로는 1, 2위를 다투는 곳인데, 보너스 달은 1월, 4월, 7월, 10월. 그러니까 퇴임은 2월 달에 했지만, 그 바로 전인 1월 달에 이미 보너스를 받았는데, 12월에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은 게 소득세법상으로는 2월 상여금으로 잡힙니다. 아, 예. 뭐 12월이든 1월이든. 네네. 아무튼 퇴직 직전에 아무튼 마지막 보너스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직원들은 보너스를 안 받았는데 유일하게 퇴직한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서 퇴직한 황교안 근무자. 그때 거기 직하면 고문이었죠. 변호사 고문. 예. 네, 황교안 고문에게만 말하자면 특별 보너스가 지급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통상 공무원들은 하루만 근무해도 그달치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오랫동안 검사 옷을 입고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자기들하고 함께 와서 일하다가 다시 장관이 돼서 갈 사람이니까 이 황교안 전 부산지검장에게 공무원들에 준해서 하루만 일해도 2월달치 월급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억지로 인정을 해주자면. 그런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게 잠깐만요. 아무튼 다른 직원들은 한 사람도 보너스를 안 받았는데 보너스 명목으로 줬고 그 사람이 법무법인으로 봐서는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하고 한솥밥을 먹다 가게 됐으니까 뭉탱이 돈을 줬다. 이 점인 거죠. 그리고 법무장관 때는 이런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고. 상여금 지급하는 달이 아닌 평달에는 3,603만 원의 급여. 정액급여를 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3,603만 원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달은 급여 명목으로는 18일치인 2,171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날짜 계산을 해서 줬군요. 네, 날짜 계산을 해서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9,662만 7천 원이라는 상여금을 줬는데 이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황교안 후보자나 법무부인 태평양에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관여했던 사건, 수임했던 사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일 수 있다. 그달의 상여금 지급달이 아니니 4월쯤에 받아야 되는 건데 퇴직을 하니 미리 당겨서 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월 시점에 퇴직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당겨서 성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평범한 형식적인 사례는 아니고 규모가 거의 1억 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지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길래 2월달에 그것도 18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그 분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성과 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인지 저는 그거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급여 정상적인 급여는 날짜 계산을 해서 칼같이 주어놓고 정확히 2,171만 4,630원을 줬습니다. 네, 뭉텅이 돈으로 1억 가까이 준 것에 말하자면 명목은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말씀입니다. 퇴직금인지 아니면 발생할 상여를 미리 계산해서 준다? 그건 좀 제가 그 상식적으로. 퇴직금인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여금으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소득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낮게 나는 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퇴직소득이 상여금보다 소득세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퇴직소득이라면 굳이 소득세가 높은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거를 지급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퇴직소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세금으로는 조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퇴직금이라면 네네. 굳이 상여금으로 세금 많이 내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2013년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때도, 네. 닷새를 더 태평양 법무법인에 적을 두고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더니 요번에도 총리로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도 또 법무장관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답니까?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가 네. 총리 인사청문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인사공백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 후임자를 임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 점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야당에서도 아니 무슨 형조판사하면서 영의정까지 하려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직은 내려놓고 네.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좀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겸직을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의 위치와 네.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위치를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분인가 그리고 정의당에서 1분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그 팀으로 지금 지명이 돼서 활동하고 조사하고 계시는 네네. 거죠. 네. 당시에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대 내각 발표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부산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간 황교안 고문이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올린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이름을 올린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 보도가 오보였는지 아니면 실제 맞았는지도 요번에 준비하시면서 혹시 찾아보셨나요?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법조윤리 협회에서 전직 고위 검찰 혹은 고위 법관으로 재직하셨던 분들의 법무법인에서의 사건 수임 기록을 네. 이분이 공직자로 임명되면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자료가 왔는데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예. 그 119건이 어떤 사건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건 수임 날짜와 그다음에 사건명과 그리고 관할 법원과 처리 결과 예. 이것만 이제 나와 있고 사건 번호라든지 또 위임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19건에 대해서는 아예 백지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이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그리고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표를 받아서 법원에 그런 선임계가 제출된 그런 사건들인지 아니면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하는 네. 고위 전관들이 많이 하는 예. 선임계도 안 내고 그냥 전화상으로 예. 전직 고위 검찰이거나 예. 법관이었다는 전직을 내세워서 예. 일종의 이제 로비인 거죠. 그렇죠.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법률 활동이라기보다도 예. 그런 것을 한 것인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만으로는 규명이 안 되고 이건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선임계를 안 낸 사건들이 많다면 그건 정확하게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변호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그런 위법과 불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우리 박 의원님께서 상황 설명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히 해주셨는데 3년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분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채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때는 이제 월 1억 16억의 기부금을 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른바 정식으로 사건 수임해서 변호사 아무개라고 자기 이름 박아서 딱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검찰 후배한테 수고가 많지 날쌔 무슨 건이 있던데 좀 그렇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또 저쪽에서 알아듣고 이른바 전관예우를 그래서 비싼 돈으로 모셔가는 사건 수임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거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119건을 수임했다고 자료는 보내왔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또는 허위로 했거나 그중에서 16건은 아예 백지 상태라는 건 이건 19건이요. 19건이요. 그건 우롱하거나 규격을 미달한 답변 자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법의 그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전직 고위 검찰 그 간부를 지냈거나 법관을 지낸 분들의 그 로펌으로 옮겨간 이후에 사건 수임 그 기록을 그분이 공직자로 임명됐을 때 그 공직자 인사청문회나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확한 자료가 온 거고 황교안 후보자가 환경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저는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누락된 19건의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명하신 걸 보니까 뭐 불법은 없다 이런 한마디로 그냥 그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뭐 저는 국민들이나 인사청문위원들을 습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펌 내부적으로 수임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놨지만 정식으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이른바 이제 이 전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화변론 형태의 그런 사건 수임을 한 거라면 그건 분명하게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거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 불법은 아니라고 한마디로 딱 일축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내 남동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라고 어떤 여성분께서 몇 년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여쭙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이 지금 박원석 의원님 연결한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 애청자 기억이라는 분께서 5시 33분에 올리신 겁니다. 그분 원문을 그대로 일단 읽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어떤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라는 책에 개신교에서 신도가 11조를 헌금하여 목사가 돈을 받으면 소득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라고 했다라고 지금 황 후보자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라고 청문회장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좀 따끔하게 질문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황교안 그 후보자께서 쓰신 그 교회와 법이라는 책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은 세속의 법보다 교회법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게요. 이런 말씀은 법률가로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인식이 아닐 수 없고요. 물론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갖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건 이제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세속의 법보다 종교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교회에 세금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이제 종교인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매년 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인들의 반대, 정확하게는 이제 기독교 쪽의 반대로 인해서 번번이 좌절이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마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세금 일반의 형평성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분이 총리가 되셔가지고 종교인 하나님의 법이 세속의 법보다 앞선다 이런 논리로 종교인 과세에 포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고 종교인 과세 도입은 더 요원한 그런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도 청문회장에서 분명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나 국정을 담임할 사람이 특정 종교의 논리에 매몰되거나 그래서 형평성을 잃는다면 통할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벌써 다른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네. 황교안 후보자도 뭐 타종교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예.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그건 청문회장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의 눈에는 영 석연치 않고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여론이나 시각이 전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되는 과정 못지 않게들 느끼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청문회에서 아주 저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후련하게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사항들 비교적 새로 제기된 것들이네요. 그런 거 짚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정가산책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간 생략하고 한마디다로 더 한번 나눠보죠.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한판 완전히 붙을 모양인데 네네. 국회법 개정안 수용할 수 없다. 거부권 하겠다. 이 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원내대표 영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이 이 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까? 애둘러서 표현했다기보다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했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여권의 상황을 보면 마치 청와대 친박계와 이 비주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 친박계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또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당이 뜻이 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이 연금개혁 관련 합의가 이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승민 대표가 사실 이걸 밀어붙일 동력 자체가 크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으면서 사실 유승민 대표가 이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며칠간 침묵을 지켜오던 그러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청와대가 계속 비판하고 이 당내 친박계가 반발할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도대체 삼권 분립이 유예되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없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대응할 때 사실 김 대표가 며칠간 침묵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국회법 개정안 절대 수용 못한다. 이게 이제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늘 뗀 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얘기한 것일 거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좀 다시 이번에도 청와대하고 친박계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지금 청와대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부딪히고 있으니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고, 그래서 파국으로 가지 않게 거중조정하는 게 바로 김 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세간의 평가도 그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가 지금 이제 고민하는 지점은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개정국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인은 보내는데, 사실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국회가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야당의 130명에 네. 이 새누리당 여당 소속 의원 20명만 넘어가면 재의결이 되죠. 재의결이 되는 것, 70명만 넘어가면 재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명. 예. 3분의 2니까. 예. 근데 그거를 사실 그렇게까지 상황이 가면 혹시라도 재의결이 돼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퇴로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퇴로가 없고 레임덕이 불가피한 거고. 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당청 간의 극심한 예. 이 갈등,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건데,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예. 이게 개정국회법에서 이 정부에다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게 강제 조항이냐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분명하게 합의된 의견을 내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은 당연히 강제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주말을 경고하면서는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권 행사라는 이 큰 카드를 들이밀면서 예. 당 내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끌어내면 사실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기다, 이게 여야 간의 논란이 되면 사실 청와대에서 한 발 떨어져서 그 논란의 핵심을 다시 국회의 공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판단인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 당내 친박계 또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 바꿔야 되겠다, 원내대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게 읽힙니다. 예.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뒤로 물러나게 되면 사실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결절점인 거고, 거기다가 이 김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어쨌든 김 대표가 당내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김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뒷받침해 준다면 파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김 대표 입장에서도 정면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중조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텐데, 그 줄타기가 실제로 이 청와대와 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 좀 원만한 관계를 끌어내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면 당연히 김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더 넓어지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밀어붙였을 때 김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국면에 유승민 대표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청와대하고 각을 확 세우고 이제 정치인 김무성으로 독립적인 깃발을 들고 나가냐, 아니면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청와대하고 유 대표가 세게 붙는 것 같은데 거중 조정하면서 어쨌거나 청와대를 정면으로 거스르지는 말자. 그러다 보면은 유 대표가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르륵 밀려나갈 때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번 더 참자 이거냐. 뭐 고민할 것 같네요. 그렇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후자 쪽으로 이게 전개가 되면 예. 일단 겉보기에는 김 대표의 입지는 그래도 뭐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김 대표의 관계는 사실 손망치한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혹여나 물러나게 된다면 네. 사실 청와대가 당을 접수. 장악하는 그 장악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춥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 대표 입지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하하, 그렇죠. 근데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에도 그 개헌 얘기 나왔을 때 하루 만에 그냥 꼬리 탁 내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딱 1분 50초 남았는데요. 한 1분 20초만 얘기합시다. 김상곤. 자, 쇄신 맡아주세요 해서 수락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쇄신 믿고 따라오라. 이 살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야권에서 이 영입 케이스 그리고 굳이 영입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더라도 사실 신선한 카드로 꽤 주목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총선에서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카드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혁신을 이끌겠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나를 버린 상황에서 당내 기득권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10번, 100번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문제 있는 사람들 미리미리 각오하고 있고 조심하고 그렇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달라들지 말라. 나는 다 내려놨다. 네. 일단 요런 거는 좀 점수를 따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평가할 만한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 좀 노력, 좀 지켜볼 만큼의 그런 좀 주목도를 끌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